자, 지난 강의에서 수업했던 것은 갑오 1차 개혁과 2차 개혁, 그 다음에 청일전쟁을 이야기했고요. 삼국간섭, 을미개혁, 을미사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차 개혁과 2차 개혁했던 갑오개혁 개혁하는 내용을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2차 개혁 때 발표했던 홍범 14조 이것 자체만을 시험 문제에서 박스로 내면서 갑오 2차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한 것은 1894년 약 1년 동안 전개됐던 동학혁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칠판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잠깐 고려하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여기 갑오개혁에서부터 청일전쟁을 거쳐서 시모노스키 조약이 청일의 결과로 나왔고 삼국간섭 나오고 요동반도가 문제가 됐고요. 그러면서 삼국간섭 우리나라가 친러 내각이 친러 고종황제와 민씨 세력의 친러 성향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었고 이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영효가 명성황후를 암살하려는 음모사건으로 박영효가 쫓겨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을미사변이 나오면서 을미개혁이 나왔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한 것은 1894년에 나왔던 동학혁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개관을 보면은 1월 달에 고부밀란이 나왔고 그러나 동학은 크게 세 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부밀란과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전주화약을 체결하면서 전봉준과 전라도 관찰선 김학진이 합의를 통해서 설치했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집강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4개의 시기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재에서 2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학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채택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 1기기, 3기, 4기는 어떻게 구분하게 되느냐? 고부밀란기를 1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차 봉기를 2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강소기를 3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2차 봉기를 4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에서 1기, 2기, 3기, 4기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교재와 같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현실적일 거냐? 그러면 고부밀란기 1기가 필요 없고요. 1차 봉기기, 그 다음 2차 봉기기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동학에 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동학혁명을 우리가 갑오 농민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민들이 결론은 일본 세력을 배제하려고 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동학혁명은 시험 문제에서 꽤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데 동학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 동학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다? 1860년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경주의 전반이었던 최재우가 만들었다. 동학의 중심적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인내천과 시천주, 후천개벽, 제풍구민, 보국안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학은 어디에 반대로 나왔다? 서학이었던 천주교의 반대라 그랬어요. 근데 최재우가 1864년에 혹세무민의 죄명으로 죽게 됩니다. 혹세무민은 유언비어로 봐도 관계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세는 굉장히 약화될 겁니다. 그 교세를 70년대, 80년대 교세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세가 커지는 것은 일본의 경제 침략과 열강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과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제국주의 성향을 띠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점 여기에 대한 반봉의의 성향을 띠면서 동학을 꽤나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학을 키웠던 사람이 2세 교조 최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시형은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동경대전을 만들고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용담유사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사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경대전은 기독교에 의하면 성경이 되겠고요. 용담유사는 기독교에 의하면 찬송가집입니다. 이러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다시 씁니다. 이 70년대부터 쓴다고 하면은 자, 일본이라든가 열강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 침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가장 많은 것, 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쌀은 강화도 지역에 체결될 때 우리나라에 쌀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결론은 쌀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강화도 지역을 체결했던 1870년대는 쌀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었다. 그러나 이모군란 뒤에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돼요. 그러면서 방공령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80년대 방공령이 가능하고 있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방공령은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공령이 나중에 경제편에 이야기했지만 함경도 감사 조병식이 함경도와 황해소에서 실시하는데 이 방공령이 실패하면서 도리어 배상금까지 지불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결과는 농민들이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반봉건적인 성향이 커지게 된다든가 반제국주의를 반외세주의라고 해도 되겠고요. 반침략주의 성향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학이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다? 이런 성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동학을 어떻게 한다? 굉장히 믿게 되겠죠. 이래서 교세가 커지는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1890년대 가서 먼저 나왔던 게 교조 신혼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가 혹세 무민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유언비어. 그러나 동학 입장에서는 동학이 유언비어 종교가 아니란 이야기죠. 종교를 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니니까 교주님의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해달라. 이게 신원이에요, 결론적으로요. 교주죄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교조 신원운동은 자, 일반적으로 3개를 쓰는데 여러분 교재는 5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5개를 이야기를 하고 3개는 어떤 거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 교조 신운동 관계되면서 충청도 공주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교조 신원과 동학의 탄압 금지를 요구합니다. 성과가 없어요. 두 번째 여는 게 삼내 집회에서 열게 됩니다. 전라북도네요. 이 삼내에서도 동일한 2가지를 요구합니다. 교조 신원과 탄압 금지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 지방의 지방과는 교조 신원은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고 내 지역에서 탄압하지 않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합의해 줍니다. 그러나 교조 신원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동학 입장에서 어떤 형태가 나옵니까? 하나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하나의 목적을 더 달성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올라가는데 옆에 날개 쪽에 보다 보면은 삼내 집회의 내용이 사료가 나올 겁니다. 그 사료에서 자, 첫 번째 줄 우리의 뜻은 선사의 지극한 억울함을 풀고자 함입니다. 이 말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선사 억울한 뜻을 푼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조 신원을 요구하고 있다. 삼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교조 신원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복합 상소를 하는 거예요. 당시 과거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보러 간 유생들과 같이 합세해서 올라갑니다. 유생들로 변작을 했다, 변복을 했다고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광화문 앞에서 교조 신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황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교조 신원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집에 가. 이런 내용은 타협적인 정책도 하지만 나름대로 강경적인 정책을 하면서 물러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정부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어디로 가느냐? 충청도 보은으로 넘어갑니다. 이 보은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 보은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동학은 종교운동이 농민운동으로 바뀐다. 정치적 성격으로 바뀐다. 교조신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게 척, 외, 양, 창,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를 배척하고 의를 드높이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잠깐 교조신운동에서 일반적으로 사료가 나온다면 삼례 집회 방금 전에 봤지만 그것보다는 이 보은 집회가 사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성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중간 정도의 날개 쪽에 중간 정도에 갑니다. 중략 뒤에. 그런데 명석한 재상으로서 어찌하여 우리의 외양을 배척하는 것을 도리어 사류라고 배척하는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사료가 나올 때 이쪽 파트가 꽤 자주 나와요. 나온다가만. 그러니까 거기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은 집회가 나오고 이 보은 집회가 나올 때 전라북도 금구에서도 금구 집회가 나옵니다. 보은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킬 목적이었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교조신운동이 92년과 93년에 나왔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끝났다. 이러게 되고 나서 94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동학혁명이 등장합니다. 동학혁명이라고 하는데 동학혁명은 크게 4개 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3개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학혁명은 이제 연도상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자, 1월달 고부밀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고부밀란은 왜 나오게 되느냐?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타막입니다. 조병갑의 부정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조병갑이 어떤 부정을 하게 되느냐?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부정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만석보는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만석보가 가장 큰 부정으로 등장하고 있다. 만석보를 개축하는 과정에 농민은 노동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여기에 불만을 가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병갑이가 혹시나 저수지를 보는 저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노동 생산, 아니 쌀 생산에 도움이 되면 긍정적이지 않느냐. 대신 너희들의 노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은 안 걷겠다. 그런데 가을에 세금을 걷어버린 문제가 나와요. 이게 가장 큰 거지만 또 하나 이유가 고유류 수세라든가 각종 수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만석보만 보셔도 될 거예요. 자, 이거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수세를 안 걷는다겠는데 수세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들이 좀 기분 나쁘겠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민들과 전봉준이가 결론은 수세 감면을 요구합니다. 밀란을 일으키기 전에. 근데 감면을 요구했지만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부 밀란을 일으키기 바로 전에 무엇을 발표하느냐? 사발통문이라는 게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건데, 자, 이 반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명부입니다. 근데 연명부인데 이런 동그라미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김개똥이가 참여하려면 글씨를 써라, 이름을 써라. 근데 여기다가 김개똥 이러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이기준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참여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이요. 사발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우리가 사발통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부밀란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이 고부밀란이 나와서 조병갑은 축출합니다. 축출한다는 이야기는 죽인 것이 아니에요.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고부군청에 있는 곡식들은 수탈해서
자기들이 나누어서 분배를 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조병갑이 이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조병갑은 어디로 가느냐? 전주에 가서 전라도 관찰사한테 이 상황을 보고를 해요. 그러면 관찰사는 다시 어디 보고하겠습니까? 중앙에 보고하겠죠, 결론적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두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2월 달까지 들어가는데 두 가지 조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안핵사를 파견해요. 안핵사로서 누구를 파견하느냐? 이용태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안핵사라는 것은 지방에서 어쨌든 밀란이 나왔어요. 밀란이 나왔으니까 밀란도 해결해야 되겠고 사건을 조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까요, 결론적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병갑은 지역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병갑은 파면시켜요. 삭탈해입니다. 그러면서 신임 군수를 임명을 합니다. 신임 군수로 누구를 임명하느냐? 박원명을 임명합니다. 지금 이것이 1월과 2월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이요. 자, 그러면 신임 군수 임명하니까 신임 군수가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자, 고부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겠죠. 그래서 동학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그 짓거리 안 할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기서 해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잠깐, 우리가 지금을 무슨 난이라 그랬습니까? 밀란이라 그랬죠. 이 밀란은 억울한 백성들이 일으킨 거지 동학이 주류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시작은 맞지만 이것은 동학이 중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해산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게 해서 왔던 이용태가 있습니다. 근데 고불밀란은 지금 누가 일으켰다? 억울한 민들이 일으켰다.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서? 동학한테 전가해서 동학을 탄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기분 나빠집니까? 동학이 기분 나빠지죠, 결론적이요. 그래서 동학이 봉기한 게 1차 봉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3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월에 동학이 1차 봉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동학이 봉기할 때 어디서 봉기하느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무장에서 봉기해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다? 백산에 집결하게 됩니다. 이 백산에 집결하면서 여기서 1차 경문을 발표하고 4대 명의라게도 되겠고 강령이라게도 되어 있습니다. 4대 명이라든가 4대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날개 쪽에 동학의 1차 경문이 있고 백산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가면은 4대 강령, 4대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 근데 1차 경문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만 체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을을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하는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제의 무리를 내쫓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읽었던데 중간 정도, 안으로는 탐하는 관리의 머리를 베고, 이게 반봉건적 성격이에요. 밖으로는 횡포한 강제의 무리를 내몰고자 합니다. 이것은 반제국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봉기를 한다 그랬지만, 이 일반적으로 1차 봉기는 동학의 남접만이 참여합니다. 동학은 남접과 북접이 있는데, 교조신운동에 보훈 집회가 나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동학이 남접과 북접으로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남접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면서 급진적 성향이 강한 쪽이에요. 북접은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면서 좀 더 온건적인 성향이 강한 쪽이에요. 근데 동학의 1차 봉기는 남접을 중심으로 하고, 이때는 기본적으로 어느 성격? 반봉건적 성격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는 백산에서 집결해서
경문을 발표하고 4대 강령을 했다. 이래 놓고 나서 어디 동학과 군인이 싸움하는데 황토현 전투에 싸움을 합니다. 황토현은 현재 전라북도 정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토현 전투에서 누구와 싸움하느냐? 동학과 지방군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방군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때 지방군은 또 누구하고도 연합하냐면 보부상과도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승리를 누가 하냐면 동학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은 했겠느냐? 지방군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학이 승리해버린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이거 뒤로 동학은 전주성으로 가려고는 했던 거예요. 근데 전주성을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면 중앙군을 이끌고 홍계운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홍계운과 중앙을 이끌고 군산으로 들어와서 전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전주에 입성을 해버리니까 전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 밑에가 김제, 김제 밑에가 장성이에요. 그래서 중앙으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성으로 내려가니까 홍계운을 이끌고 있던 중앙군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군 동학을 따라가요. 그래서 어디서 싸움을 한다? 장성에 싸움하는데 이 장성에 싸움한 전투를 황룡촌에서 싸움한다고 해서 황룡촌 전투 또는 장성 황룡 강전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동학과 누구 군이 싸움했다? 중앙군이 싸움했다. 근데 이때도 누가 승리했다? 동학이 승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지금 이것이 3월, 4월까지예요. 지금 3월이라 그랬지만 3월, 4월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전주에 있었던 중앙군이 장성까지 와서 깨져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전주를 지키는 군대의 숫자는 무지하게 줄어들겠죠. 이러다 보니까 동학이 어디로 간다? 전주성으로 갑니다. 전주성으로 가면서 전주성을 입성하는 결과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게 4월 말이에요. 4월 말이다. 그러면 정부는 동학을 깰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부는 두 가지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회유책입니다. 이 회유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학, 너희들이 요구한 게 뭐니? 내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동학이 12개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것을 들어주면서 합의를 하는 게 5월 8일 날 나왔던 전주화약이라는 거예요.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나서 동학은 해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강경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정부는 아버지고 국민은 자식이에요. 자식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주는 게 유교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적 탄압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깰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도움이 뭐냐? 청나라 도움입니다. 그러면 잠깐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이 있었을 거예요. 갑신정변의 결과 조선과 일본 간에 체결한 조약은 한성조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 뭐가 있습니까? 탄진조약이 있어요. 근데 이 탄진조약에서 청일 양군이 어떻게 한다? 철수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갑신의 결과 철수하는데 뒤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조선정부가 청이나 일본한테 군사적 도움을 요구받은 나라는 상대방 나라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군대를 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뒤로 갑니다. 다시요. 강경책으로서 청한테 도움을 요구하니까 청은 누구한테 통보하겠습니까? 일본한테 통보하겠죠. 그러면서 군대를 파병하는데 이때 일본군도 청군과 같이 입국을 하는 겁니다. 일본군 이때 청군이 입국한 게 언제냐? 5월 5일 정도로 보고요.
일본 입국한 게 5월 6일 날이라는 책도 있고요. 5월 8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6일이든 8일이든 두 세력이 들어온다. 그리고 전주화약이 5월 8일 날입니다. 근데 이때 동학이 정부와 합의한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청나라 군대와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할 입장이었다. 이렇게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산한 거다. 그러면 자, 여기서 근데 탄진작에서 혹시나 파병의 원인이 소멸하면 또 해산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동학이 해산했기 때문에 전주화약으로 청나라와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명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나라의 철수를 우리나라 정부는 요구하는데 청은 나갈 수 있다. 일본은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계속 나가는 일본이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일본이 조선정부 이런 요구를 합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개혁하면 내가 나갈 수 있다. 조선정부는 처음에는 나가면 개혁할게요. 근데 안 들어먹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면은 일본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오개혁 초기 때 우리나라 자율적 계획기구가 뭐가 있었다? 교정청이 이때 나온 겁니다. 자, 그래놓고 나서 교정청 계획이 실제로 일본의 입맛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일본이 청을 공격하는 무슨 전쟁? 청일전쟁. 일본이 우리나라를 궁궐을, 경복궁을 침략을 해서 고종한테 개혁을 요구했던 무슨 개혁? 갑오개혁 1차가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6월달이나 7월달이에요. 근데 동학은 해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5월이니까 아마 농사 지었겠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9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9월, 10월, 11월입니다. 12월까지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9월 달에 동학이 다시 봉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학이 다시 봉기하다 보니까 인자 이쪽에서 몇 차 봉기였습니까? 1차 봉기였으니까 이 뒤에서는 몇 차 봉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2차 봉기라고 하는데 진짜 2차 봉기는 10월 달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9월 달에 전봉준이가 남적 사람들한테 글을 보내요. 그래갖고 어디에 모이라고 하느냐? 삼내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면서 2차 봉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전라도 지방의 남접과 충청도 지방의 북접이 어디서 만나느냐? 논산에서 만납니다. 논산에서 집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2차 경문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사료를 보면은 자, 날개 쪽에 2차 경문에 관한 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2차 경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차 경문의 내용을 보면 자, 들어갑니다. 일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일구가 구실을 만들어 출병하여 무리 임금님을 핍박하고 우리 백성을 어지럽힘을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이냐. 여기서 일구는 일본입니다. 궁궐을 침략 임금을 핍박하죠. 백성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요했던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차 봉기가 나오는 것은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반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청일전이 되겠지만 1차 갑오개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논산에 모여서 2차 봉기를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이 아저씨들이 어디로 가느냐. 자,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11월달 공주 우금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다시 봅시다. 논산에 모였는데 어느 세력에 반대한 거다? 일본에 반대한 거예요. 그러면 공주금치 전투는 일본과 동학이 싸움할 겁니다. 단 우리나라 관군은 누구 쪽에 들어갈 거냐? 일본 쪽에 들어갈 거예요. 왜?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 지배권은 누가 갖고 있다?
일본이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군대가 연합을 하고 동학이 싸움하는 겁니다. 여기 공주금치에서 누가 승리한다? 결과적으로 일본 측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동학은 깨졌죠. 그러면서 12월 달에 전봉준이 검거되면서 잡혀가 버립니다. 이게 동학의 일반적인 전개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전개 과정을 했고 03번 동학 농민운동의 의 개혁안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학 농민운동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계되면 성격. 자, 동그라미 1번 반봉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동학은 반봉건과 반제국 성격을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동학의 반봉건적 성격이 어디에 동학 때문에 가보객이 나온 건 맞죠? 가보객은 봉건체제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기와 관련되고 있다. 동그라미 반제국지 성격을 갖고 있다. 일본을 내몰려고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디 가냐? 동학의 이렇게 깨졌지만 동학의 일부 세력이 의병에 참여합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겠고 세 번째 농민전쟁이었다. 전국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 아래로부터 잠깐 동학의 혁명은 개혁이에요. 근데 개혁인데 동학의 신분 집단이 뭐였느냐? 일반 평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개혁을 요구한 것이었다. 가로 2번 의입니다. 봉건일서를 붕괴해서 가보개혁을 끼쳤다. 그러니까 가보개혁 영향을 줘서 봉건일도가 없어지게 되었다. 조금 전에 반봉에 섞이고 동그라미 2번 구국 의병활동 활성화에 기여했다. 동학 세력이 나중에 어디에 참여했다? 의병에 동참했다. 이 말을 언급하는 거고 가로 3번 한계점 집권 세력이나 양반토 일본어부터 탄압을 받았다. 두 번째,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지역 농민군의 연대 형성이 부족하고 있었다. 남북접 간에 꽤 갈등도 있었던 대목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학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네 번째, 농민위의 지지층 확보에 실패하고 있었다. 결론 동학은 농민들 간의 갈등이었다. 그러면 이 말은 1번하고 4번이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농민들 운동이었으니까 그 나머지 계층들은 이 운동에 긍정했다, 부정했다? 부정이었다. 그래서 1번, 4번은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자, 우리 도움글에 가면 폐정계간 12개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잠깐, 폐정계간 12개조는 무슨 말이냐? 동학의 1차 봉기 때 정부가 동학을 진압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동학의 요구를 들어준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주화약이라 그랬죠. 이 전주화약에서 동학이 요구한 게 몇 개다? 12개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부와 동학이 사인한 거. 이게 전주에 사인했다 해서 전주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5번. 노비문서를 볼 때 12개 다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만 봅니다.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릴까? 노비문서를 없애니까 신분제도 철폐죠. 근데 동학에 우리가 가보기에서는 신분제도 폐지지. 노비문서를 불태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결과는 신분제도 폐지하고 똑같은 개념을 띠게 될 겁니다만은 단어는 다르다. 7번 청춘과부의 재가를 허락할까? 청춘과부, 청산과부를 하게 되는데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복이 허용이 돼요. 다시 잠깐.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과부. 자, 과부는 고려시대는 여자분이 재가를 한다 못한다? 고려는 재가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선에는 여성분의 재가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성분이 재가라면은 어떤 결과까지 마련한다? 자식은 과거를 못 보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달라 그랬고 실적으로 이것이 가보개혁에서 허용이 된 겁니다. 그 가보개혁은 1차 개혁에서 허용된 겁니다. 8번
무명의 잡세는 일체에 거두림할 것. 잠깐, 우리나라 동학은 일반 국민은 농민이었고,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나오겠고, 9번 관리 처형은 지벌을 답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결론은 인재 등용을 요구하는 거고, 10번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 외적이라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과 손잡은 사람은 탄압하겠다. 이것도 동학이 농민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농민들의 생활은 어려웠다. 이것을 같이 보게 되는 거고, 11번 공사체는 물러나고 기왕것은 무효라고 큰 의미는 없겠고, 12번 토지는 평균화에 분작한다. 꼭 봐셔야 됩니다. 토지는 평균화에 분작한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갑신하고 한번 비교해 써보도록 합니다. 이쪽에서 봅니다. 자, 우리가 1884년에 나왔던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은 국민의 지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없었다. 근데 갑신정변에서 제가 이야기한 게 하나는 있어요. 갑신개혁안에 보면은 지조법은 있다 그랬습니다. 지조법의 개혁을 요구했다. 근데 지조법이 토지제도 개혁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토지 세금제도 개혁이라 그랬습니까? 토지 세금제도 개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제도 개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토지는 농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이 제도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농민은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갑신정변은 신분적으로 누가 일으킨 거냐면 양반 자식들, 양반이 일으킨 겁니다. 양반들 봤더니 내 생활과 관계되는 게 별로 없더란 이야기예요. 당연히 신분적 타파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한 양자택일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이 당시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인권은 필요한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인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양반들한테 맡겨갖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힘이 있었을 때는 무엇을 요구한다? 동학 때는 자기들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평균 분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농민들한테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주장한 것은 당연히 농민이 주장과 맞겠지만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토지를 다 퍼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주기는 제일로 어려운 거였다는 한계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일로 어려웠었다. 이런 문제점도 나오게 되는 게 우리가 말했던 이 동학에 관한 내용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이제 문제에 관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입시 문제도 나오겠고 공무원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형식의 문제냐? 뒤쪽으로 가서 동학에 관한 사건을 갖고 문제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동학의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쪽 봅니다. 자, 여기에 고부밀란을 통해서 조병갑을 촉출했다. 이것을 예를 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어디 것을 이야기할 거냐? 자, 여기 이 동학이 예를 들어 2차 봉기를 했다. 논산에서 봉기를 했다. 이것을 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 놓고 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백산에서 동학이 집결해서 1차 경문을 발표했다. 1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동학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들어갑시다. 자, 공주 우금치 전투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2번이라고 하는데 잠깐 논산봉기가 나라 그랬어요. 근데 공중치는 나보다 뒤에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어떤 형식으로 등장하느냐? 동아구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거를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4번, 하나 예를 더 듭니다. 4번을 뭐라고 해? 일본이 청일 공격에서 청일 전쟁이 시작을 했다. 이게 살아갑시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일 전쟁은 언제 시작을 했다? 94년 6월이나 7월에 시작을 한다 그랬어요. 5번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5번,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을 주도했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있다. 이것도 7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 했던 이유가 뭐냐? 자, 여기 조병갑을 축출한 게 가라 그랬습니다. 요거를 가라 그랬어요. 다시. 여기 논산에 봉기한 게 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동학적으로 보면 잠깐 백산에 집결한 건 동학이에요. 그러니까 동학의 순서를 매기라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금치도 순수한 동학이에요. 틀리지 않아. 근데 교정청은 어디예요? 동학이 아니라 가보개혁이에요. 군국기무처도 어디입니까? 이것도 가보개혁이에요. 청일전쟁은 뭡니까? 청일전쟁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는 과정에 동학만을 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이 안에 뭐를 넣었다? 청일전쟁이나 가보기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넣었을 때가 결론 어떻게 된다? 시험 문제의 제일로 불편할 거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게 대처하는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을 정리하면서 끝내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던 게 무엇을 했다? 동학혁명 과정을 수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학혁명 과정을 할 때 동학은 자, 고부밀란 있고 1차 봉기가 있고 집강수가 있고 2차 봉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고부밀란 1차 봉기, 2차 봉기로 보면서 들어가는 방법을 채택하겠고요. 이것을 넣으면서 순서 배열을 할 때 청일전쟁과 뭐를 넣을 수 있다 사이에 가보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